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은 UCP 신용장 통일규칙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489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역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신용장, 비신용장 방식으로 해서 송금, 추심, 팩토링, 포페이팅이 있었고, 우리가 직전에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수익자는,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죠. 수익자는 은행에서 돈을 받으려면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서 은행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럼 은행에서는 그 서류들을 검토를 한 뒤에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 싶으면 돈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UCP라고 하는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이 활용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가 UCP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무역결제 방법론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 ISBP, UCP와 ISBP가 함께 서류를 검토, 심사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신용장의 전체 개념과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UCP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UCP 600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무역 결제 파트뿐만 아니라 무역 영업 파트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조부터 보실게요.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범위라고 해서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 화환 신용장에 적용된다.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선적 서류가 함께 제시되는 이제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이 UCP의 내용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조 정의 부분입니다. 이 정의에 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의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그 뒤에 내용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겠죠. 자, 신용장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 있는 영문 표현도 함께 이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거는 서류를 신용장 조건에 맞게 갖다 냈거나 그 갖다 낸 서류를 말합니다.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 안 하겠다는 확약으로서, 결제해줄게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 그래서 우리가 LC를 표현을 할 때 irrevoca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취소 불능한 신용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이다. 결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결제에 대해서 또 아래쪽에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은행, 발행은행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글로는 issuing bank, 개설 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이라고 하는 건 은행이죠. 개설은행.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되겠고,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는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개설된 신용장을 통지를 한다. 누구에게 통지를 하겠어요? 바로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겠죠. 자, 그리고 확인은행, 컨퍼밍 뱅크,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해서 신용장의 확인을 한 은행, 약간 보증서 주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정은행, 노미네이티드 뱅크라고 하는 건 신용장에서 어떤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하고,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 매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자유매입이라고 해서 애니뱅크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된다. 자, 그리고 은행 영업일, 뱅킹데이라고 해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수익자, 베네피셔리라고 해서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
신용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주고 누군가는 돈을 받는다. 그 돈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고 하고 결국 돈을 받는 자는 누구다? 수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 presentation. 그래서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그 자체까지도 presentation이라고 한다. 제시자, presenter,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 자, 신용장 거래상에서 서류들이 제시가 되죠. 제일 처음에는 수익자가 노미네이티드 뱅크에다가 서류 제시를 할 거고, 그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수익자에게 돈을 줬다면 그 노미네이티드 뱅크는 어때요? 컨퍼밍 뱅크나 이슈잉 뱅크에 그 서류를 다시 제시를 해서 봐봐, 이거 내가 심사했더니 아주 퍼펙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줬다. 그러니까 그 내가 내준 돈 너가 다시 나한테 줘야겠지? 라고 이렇게 프레젠터는 그 제시자, 최초 제시자인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신용장 조건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UCP와 앞에서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ISBP,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고 합니다. ISBP에 따른 제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제시를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한다. 확인 confirmation이라고 해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이다. 보세요.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럼 결제 안에 매입은 포함이 안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결제와 매입은 서로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살짝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요. 바로 밑에 결제가 나옵니다. 결제 안후어라고 해서 밑에 제가 괄호에서 매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매입을 끼워 넣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 부분, 그 문제를 종종 틀리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일부러 매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결제는 매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일람출급으로 지급을 하거나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하거나 지급 방식이죠.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호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즉 결제는 뭐다? 지급과 인수를 결제라고 한다. 그리고 매입은 분리되어 있다. 네고시에이션.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동의함으로써 환호음 및 또는 서류를 purchase, 매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호음은 지정은행,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아닌 이제 다른 은행 앞으로 뭐 개설은행이라던가 확인은행이 되겠죠. 그런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호음이다. 자, 4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조 해석입니다. 단수의 단어로 표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단수의 단어를 포함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용장에는 이렇게 irrevocable이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다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만 이런 irrevoca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제 취소가 불가능하다. 서류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자필 서명뿐만 아니라 어떤 스탬프, 팩시밀리 서명, 청공 서명, 뭐 상징, 기타 전자적 방법 등을 다 포함한다. 서명의 범위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증, 사증, 공인 등의 요건. 어떤 서류는 공증을 받아오세요, 뭐 인증을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상의 모든 서명, 표시, 스탬프 또는 라벨에 의해서 만족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서류 발행자. 그러니까 서류의 발행자를 이제 좀 기술하기 위해서 서류의 발행자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해요. 이 사람은 뭐 인류의 무엇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들을 서류를 발행한 자에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수익자를 이제 위해서 이러한 형용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는 없다. 형용사 자, 보시면 first class, 인류, 저명한, well-known, qualified, 자격 있는, 독립적인, 공적인, 능력 있는 또는 현지의 이러한 표현들은 수익자를 제외한 서류 발행자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장에
최대한 빨리, 즉시 이러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다면 그러한 이제 표현들 immediately나 as soon as possible, promptly 이런 표현들은 이제 무시가 된다. 이제 기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장에서 이런 표현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도록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무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n or about 이라고 해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특정 일자의 전 5일부터 후 5일까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있으면 첫날을 포함 1, 2, 3, 4, 5 중간에 6일 있죠? 마지막 날 포함 1, 2, 3, 4, 5 그래서 총 11일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적 기간입니다. 선적 기간. 자,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이런 것들은 일자를 포함한다. 그럼 일자를 제외하는 건 뭐가 있냐? 선적 기간입니다. 우리 성형외과 얘기하면서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before, after. 얘는 어떻게?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뭐 before 7월 11일 이러면은 7월 11일까지인데 7월 11일은 빼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애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환어음 같은 경우 환어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당 일자를 제외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before, after가 아니라 from, after. 환어음 만기 계산할 때에는 from과 after가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환어음 만기 계산 시에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월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irst, half, second. 그러니까 15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beginning, middle, end 같은 경우에는 초순, 중순, 하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자, 사조 보겠습니다. 신용장과 원인 계약. 그러니까 이 신용장과 원인 계약이라고 하는 사조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신용장은 매매 계약 및 다른 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은 그런 계약과 관련이 없다라고 명백히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수익자는 수출자죠.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그들끼리 뭔 일이 있었든지 간에 또 개설 의뢰인 수입자죠. 물건을 수입하는 그 수입자와 개설은행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이죠.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이 여타의 다른 계약이라던가 또는 견적 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 일부로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 이행 이 부분은 뭐 추상성의 원칙, 서류 거래 원칙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으로 서류와 관계된 물품이나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은행은 이 신용장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류만 본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조입니다. 이용 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용장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은 신용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은행에서 이 신용장을 제시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서류를 언제까지 갖다 내야 되는지, 어느 은행에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서류를 갖다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신용장 명시 사항이 되겠고요. 지정은행, nominated bank에서 사용 가능한 은행은 개설은행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당연하죠. nominated bank는 issuing bank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를 지시한 issuing bank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겠죠. 자, 환어음은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급이 불가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는 돈 주는 당사자, 돈 받는 당사자였어요. 여기에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 이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환어음은 청구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돈을 주지 않는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4번 신용장 이용 가능한 은행의 장소가 제시 장소고 이런 은행이 개설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시 장소는 개설 은행의 소재지 플러스 그 은행의 소재지가 된다. 자, 제시는 불가항력, 자, 이외의 사유입니다.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은행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그때는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이 된다. 우리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뭐 내전이 벌어졌다던가 전쟁이 났다던가 막 이런 일이 이제 불가항력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유로 은행이 영업을 중단했어. 그 사이에 신용장 유효기일이 삐 끝났어요. 그럼 불가항력 때문에 수익자는 은행에 서류를 갖다 낼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은행은 야, 내가 그것까지는 책임 못 져라고 해요. 이러한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은행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만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이제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조와 8조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겁니다. 개설은행이랑 확인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뭘 하기로 했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취소 불능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야, 그러면 너네 그 약속 지켜라고 하는 게 7조, 8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동시에 적용되는 의무, 그러니까 7조, 8조를 좀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계속 이제 같은 내용 너무 길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 동시에 적용되는 의무가 맨 위쪽에 나와 있죠. 그 표에 개설은행, 확인은행과 그리고 지정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이고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뭘 해라? 지급 이행해라. 돈 제대로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지급이라던가 연지급, 인수,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때 지급 이행하고, 또는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걔네가 돈을 안 줬어요.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수익자에게 돈을 내줄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노미네이티드 뱅크가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지급 이행을 했다면, 뭐 지급을 했다거나 일람 지급을 했다거나 연지급을 했다거나 인수를 했다거나 그렇다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그 노미네이티드 뱅크에게 이제 지급 이행을 해야겠죠. 대금 상환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인수 또는 연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인수나 연지급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은행이, 그러니까 수권을 받은 어떤 은행이 그 만기일 전에 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자기네가 수수료 좀 더 먹고,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돈 내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자, 개설은행의 의무, 개설 시점부터 지급 이행할 취소 불가능한 의무를 진다.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취소 불가능한 결제 또는 매입, 결제에는 일람 지급, 연지급, 그리고 인수가 결제에 포함이 됐었죠. 거기에 더불어서 확인은행은 매입을 할 의무를 지는데, 그 매입은 어떠한 매입이냐? 어떠한 서류가 부도 반환되어서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환 청구권 없는, 이걸 소구권이라고도 하거든요. 소구권 없는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 권한을 요청받았거나, 확인은행이에요. 개설은행이 야, 너 확인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준비가 되었고 할만하다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나 확인은 안 할래 라고 하면 확인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통지만 해줘도 상관은 없다. 통지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조입니다.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의 통지예요. 조건 변경의 통지. 1번 보시면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으며,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니라면, 확인은행은 어떤 당사자예요? 돈 주기로 한 당사자죠. 근데 이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가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 통지은행은 결제라던가 매입에 대한 어떠한 의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통지만 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류가 이거 맞네? 라고 볼 뿐이지 심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지은행은 통지를 위해서 제2의 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내가 통지를 하려고 봤더니 나의 거래 고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불대기에 있는 그 내가 통지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그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다가 야 이거 네가 대신 통지해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신용장이라던가 신용장의 통지 또는 그 신용장의 조건 변경 둘을 다에 대한 통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통지는 같은 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통지은행과 제2통지은행의 통지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을 말하냐? 심사에서 이게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신용장에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들이 있네? 라고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되었다라는 거. 통지를 그냥 했다면 만약에 충족되지 않았다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 지시를 송부한 은행. 이거 통지해 라고 지시한 은행에다가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만약에 외견상 진정성이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도 같이 내라고 했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빠져 있어. 그러한 외견상 진정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통지를 하기로 했다면 이 서류를 받는 사람한테도 그 미충족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는 신용장 또는 그 조건 변경들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만약에 통지를 요청받은 은행이 나 통지하기 싫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다고 그냥 나만 안 해야지 라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10조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조건 변경입니다. 자,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 확인, 수익자의 동의 없이 조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누구요?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수익자. 이들이 누군가요? 신용장 당사자 중에서 기본 당사자들이죠. 당연히 기본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건 변경이 되든 취소가 되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신용장 조건 변경을 한 그 시점부터 조건 변경이 완료가 되었다면 그 조건 변경된 내용에도 취소 불능하게 구속된다 이거예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요. 신용장이 개설이 되는 순간부터 개설은행은 취소 불가능한 어떤 의무를 지고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의무가 생겨요. 조건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 개설은행은 조건 변경이 아주 완료가 되었다면 그 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조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고 만약에 확인은행이 조건 변경된 내용을 보고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한 걸로 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증 쓸게 라고 하면 그렇게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취소 불능한 어떠한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확인은행이 조건 변경된 내용을 딱 보고 나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주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확인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나 이거는 확인을 추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고 개설은행과 더불어 확인은행에 확인이 있다는 이제 것을 조건으로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신용장 결제 방식에 동의를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이제 수익자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자, 원신용장. 조건 변경이 되기 전에 최초에 개설된 신용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신용장의 조건은 조건 변경의 어떤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익자한테 가겠죠. 그 통지를 받은 수익자가 오케이 라고 하기 전까지는 원래 최초의 신용장의 효력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장의 어떤 조건 변경 통지를 받은 수익자가 오케이를 하는 순간부터 조건 변경된 그 신용장이 효력을 가진다. 어떤 조건 변경의 통지를 수익자가 받았다면 나는 이거를 수락합니다. 수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고 간혹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신용장의 어떤 조건 변경을 통지하면서 1월 10일까지 당신이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수락한 걸로 볼게요. 침묵은 승낙으로 보겠다. 침묵은 승낙으로 보겠다. 이거 우리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무역계약 성립에서도 침묵은 승낙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 행위에 의한 승낙 괜찮았죠. 아가씨 귤 5개 5,000원. 그랬을 때 내가 5,000원 쓱 내밀면 승낙이었잖아요. 신용장 조건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익자가 조건 변경의 통지를 받은 수익자가 그에 부합되는 제시를 하면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중간에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조건 변경을 통지를 했고 수익자가 그 통지은행에 수락이라던가 거절의 뜻을 알렸을 경우에 그 통지은행은 통지를 해주세요 라고 지시한 당사자, 이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되겠죠. 그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조건 변경에 대해서 일부만 수락하는 경우, 이것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의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우리 무역계약 파티에서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일부 승낙, 추가된 승낙, 내용이 추가된 승낙, 이런 경우에 그것은 승낙을 구성하지 않고 카운터 오퍼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죠. 자, 11조 보시겠습니다. 전신과 사전 통지된 이라고 해서 진정성이 확인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전신, 진정성이 확인된, 이거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우편 서신이 오면 걔는 무시를 한다. 그런데 전신이 왔는데 신용장 조건 변경 될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내가 우편으로 송부해 줄게 라고 한 경우에 그때에는 뒤에 온 우편이 오케이, 처음에 왔던 신용장 이렇게 조건 변경 될 거야 라고 했던 전신은 유효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조 노미네이션, 지정입니다. 지정. 1번 볼게요. 수권, 개설은행은 어떤 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양지급 의무를 부담하거나 하도록 지정함으로써 그 은행들이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어떠한 이제 서류들을 매수하거나 그 지정은행이 연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렇게 부여를 해놓고 개설은행은 추후에 컴플라인 프레젠테이션이 맞다라고 하면 이들에게 대금을 상환을 하겠죠. 자, 2번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닌 경우, 진짜 말 그대로 나는 먼저 돈을 내줄 뿐 최종적으로 돈을 내줄 당사자는 아니다, 기본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은 지정은행이 오케이라고 명백하게 동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만 결제 또는 매입의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심사 후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그 지정은행에게 결제 또는 매입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결제 또는 매입을 구성하지도 않는다. 결국 뭐예요? 나중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가서 대금 상환 받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조입니다. 은행 간 상환 약정이에요. 신용장의 어떤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기 예치한 거래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하나 낑겨 놓고 그 은행한테 네가 일단 나 대신 쟤한테 돈 먼저 내줘 라고 하는 상환은행이 있다고 했죠. 그 상환은행이 지정은행에 돈을 줄 때에는 어떠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증거라던가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번 먼저 보실게요. 신용장에서 지정은행, 청구은행, 그러니까 돈 달라고 청구하는 은행이죠. 수익자한테 돈 먼저 내주고, 지정은행이 다른 당사자, 상환은행이죠. 이게 청구를 하여 상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규칙을 따르는지 명시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 간 상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그래서 URR 725였죠. 이거를 적용받는지를 명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개설은행은 이렇게, 청구은행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뒀어요. 자, 개설은행, 신용장에 명시된 이용 가능성에 부합하는 상환 권한을 상환은행에 수여하고 이 상환 권한은 신용장 유효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미 신용장에 이제 유효기간 내에 심사를 다 하고 지정은행에서 수익자에게 매입 또는 결제는 다 끝난 상태죠. 자, 최초 지급 청구 시 상환은행에서 상환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라던가 손실은 개설은행이 전부 다 부담한다. 상환은행의 수수료는 누가? 개설은행이 부담한다. 만약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싶으면 이 내용을 신용장과 상환수권서에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자,
청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행이게 되겠죠.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상한은행에 제시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 부분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14조, 27조, 29조, 33조에 대해서 33조의 내용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이게 당신이 수익자가 서류를 우리 은행에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를 가르는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쫙 모아놨거든요.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자, 1번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은행은 서류상 불일치하는 사실이 없는지 여부를 뭘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러면 은행은 서류 심사를 영원히 할 수 있냐? 아니죠. 기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시된 다음 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자, 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인수의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장이에요. 인수은행에다가 서류를 갖다 냈어요. 그럼 그 다음 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동안 인수은행은 심사를 하고 5영업일 내에 심사를 마친 다음에 돈을 내주거나 해야 돼요. 그럼 이 인수은행은 또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그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도 지정은행, 인수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제시받고 난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컴플라인 프레젠테이션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인수은행에다가 상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송 서류를 포함하는 제시는 그러니까 수익자가 은행에 가서 돈 받으려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갖다 내는 거를 말해요. 이거는 언제까지 돼야 되냐? 선적일 후 21일 이내입니다. 뭐 다음날 갖다 내도 되고 이틀 후에 갖다 내도 되지만 그 맥스는 언제까지? 아무리 늦어도 선적 후 21일 이내에. 그리고 그 21일이라고 하는 게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신용장 유효기일이 8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선적은 예를 들어서 8월 17일에 했어요. 선적은 8월 17일에 했어요. 이때부터 21일 이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마지막 날을 보면 이 신용장 유효기간을 넘어가요. 그러면 21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장 유효기일이 8월 31일까지니까 이때까지는 서류를 갖다 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되는 서류상의 정보는 다른 서류 및 신용장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100%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촉이 되어선 당연히 안 되겠죠. 물품 명세 등은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것이지만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신용장에서 서류 발행자나 정보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내용 누가 어떤 내용의 서류를 발행하세요 라고 이제 이런 거를 명시하지 않고 서류를 요구하면 그냥 그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른 어떠한 서류들과 이제 저촉되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제 서류를 수리한다. 근데 여기서 어떤 서류가 빠져 있나요? 운송 서류, 보험 서류, 상업 송장. 물건을 보냈다 라고 하는 서류. 이 물건 안전할 거예요 라고 하는 보험 서류.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물건이에요 라는 걸 표현하는 상업 서류. 물품을 표시하고 물품의 운송이 됨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 물건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제시할 경우 신용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서 갖다 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제 한국산이라는 거를 막 이제 뭐 강조를 하고 싶어서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원산지 증명서를 같이 끼겨 넣었어요. 그 서류는 어떻게 된다? 무시되고 반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건의 원산지는 한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조건만 제시된 경우, 이 경우에 이 조건은 무시가 된다. 물건의 원산지는 한국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라고 했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갖다 내야 되지만 이 물건은 한국산이어야 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이 조건은 무시가 되겠다. 자, 9번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될 수 있다. 개설일 이전에는 얼마든지
개설일이 없네요. 얼마든지 작성될 수 있지만 신용장이 제시일 이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시된 날 이후에 작성되어서는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서류상의 수익자 개설 의뢰인의 주소 이거 완전히 100% 다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같은 국가 내에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소나 연락처가 운송서류상에 수하인 착화통지처, 운송서류상에 기재되는 물건 받을 사람, 착화통지처라고 하는 건 보통 수입자가 기재가 돼요. 왜냐면 운송서류에는 신용장 같은 경우 선화증권이나 이런 운송서류에는 지시식으로 발행되다 보니까 은행의 이름이 적히죠. 그래서 보통 착화통지처 노티파이 파티에 어플리컨트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통 적어요. 야, 연애 물건 왔다. 은행에 가서 알아서 물건 이게 사바사바 돈 주고 해서 물건 찾아가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수화인 착화통지처의 주소나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과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송하인 탁송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내가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한테 물건 오더를 받았는데 중국에 있는 공장에다가 물건 주문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신용장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고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자가 어떤 슈퍼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서류가 UCP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운송인 소유자 선장, 용선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발행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대리점 이제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13번. 은행은 단지 무고장 서류만을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 서류가 뭐였나요? 어떠한 하자가 있다라는 표시가 없는 서류였었죠. 무고장 운송 서류는 물품 또는 서류의 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서류. 무고장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반드시 나타날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무역계약 파트 중에서 무역 운송에서도 클린이라는 표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다만 이제 어떤 이제 하자에 관한 뭐 데미지드 이런 표시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무고장 선화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휴일 등에 따라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경우라도 일요일이에요. 이 8월 31일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럼 유효기일은 하루 늘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유효기일은 하루 그 다음 영업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선적기한, 선적을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선적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영업시간 외의 제시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막 은행이 뭐 예를 들어 5시까지 영업하는데 내 은행에 딱 도착했더니 5시 5분이에요. 오늘이 서류 제시하는 마지막 날인데 아무리 문 두들겨도 은행이 이거를 받아줄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조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행을 해야겠죠. 이게 신용장의 기본 약속이었죠. 확인은행,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 또는 매입. 이때 매입은 어떤 매입이었나요? 소구권이 없는, 상환 청구권이 없는 매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지정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할 경우에 그거를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한다. 자, 16조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자,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은, 지정은행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바로 16조예요.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개설은행은입니다. 이슈잉뱅크예요. 이슈잉뱅크가 딱 봤더니 이거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설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어플리컨트죠. 돈을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돈을 내주는 사람이지만 이 개설은행은 어디 가서 돈 받아와요? 개설 의뢰인한테 가서 받아오죠. 개설 의뢰인한테 야 있잖아 이런 정도의 이제 하자가 있는데 이거 좀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 때문에 뭔가 대금 지급 안 할 거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대금 지급을 너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 근데 이건 좀 너무 사소한 하자인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받아줄까? 너의 대금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래?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개설은행은 개설일회인과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2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일치하는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안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통지를 해줘야겠죠. 나는 대금 지급 이제 뭐 결제나 매입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요 라고 하면서 내가 거절을 하는 모든 이유를 한 번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한 번에. 나 이거 여기 틀렸으니까 매입 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또 하루 있다가 여기도 틀렸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하면서 지금 통지 내용 기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에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 내용은 각각의 불일치 사항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통지 내용에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아래쪽 4개 중 4개들은 전부 5어라고 되어 있죠. 제시자, 서류를 제출한 사람, 그의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서류를 보관할게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설의뢰인과 어떤 권리 포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 수령하고 서류를 수리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권리 포기를 승낙하기로 하게 하기 전까지 개설은행이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은행이 서류를 바로 반환하겠다는 사실 또는 기존에 제시자로부터 이거 만약에 서류 불일치하면 이렇게 해줘 라고 어떤 지시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이 4가지 사실 중에 하나를 각각의 불일치 사항과 함께 한 번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통지 기한은 어떻다? 우리 심사일 생각하시면 돼요. 5영업일입니다. 5영업일. 서류 반환, 통지 이유, 위에 어떤 통지 이유 언제든지 서류는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통지의 내용과 한 번에 모든 불일치 사항을 한 번에 통지하도록 위에 정해놓고 있었죠. 이걸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너네 이거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요. 그 컴플라잉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야. 이거 불일치야. 불일치. 뭔가 하자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건 결제나 매입을 거절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결제나 매입을 해야 된다. 의무가 생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통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반환 청구입니다.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이거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야. 뭔가 하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을 했어요. 어떤 통지와 함께. 그럼 기존에 이미 돈을 지급한 지정은행은 그 상환 대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도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 떠오르죠. 뭔가 우리 신용장 종료할 때 상환 청구권이 없다. 뭐 매입은행만 상환 청구권이 있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서류가 부도 반환되어 온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제시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때에는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 무엇과 함께? 이자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조 원본 서류와 사본입니다. 자, 원본 제시. 적어도 신용장에서 명시된 각각의 서류 원본 한 통은 제시되어야 한다. 서류 자체의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서류에 어떤 서명이라던가 마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이름 이렇게 막 가운데 로고 있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원본으로서 이제 간주를 하고 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사본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본을 대신해서 원본 제시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신용장이 in duplicate, into false 또는 into copies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복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한 통 이상의 원본 그리고 나머지 사본 제시하면 충족이 된다. 그러니까 꼭 이제 in duplicate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꼭 원본 2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송장까지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번 강의 시간은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물건을 파는지 어디서 물건 실어서 어디까지 갈 건지
거래되는 물건의 디스크립션, 명세는 무엇이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단가는 어떻게 되고 총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 돈은 어느 나라 돈으로 결제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상업송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 신용장이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신용장이 양도도 가능하거든요. 양도에 대해서도 우리 이 UCP 38조에 나와 있는데, 자, 어플리컨트예요. 베네피셜이에요. 이슈잉 뱅크가 있죠. 자, 이 사람이 B한테서 물건을 사고 싶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신용장 발행을 요청을 해서 이쪽으로 신용장 통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베네피셔리도 자기가 직접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C한테 물건을 사와요. 그럼 이 둘 간에도 어떤 거래 계약이 있고 이 사람은 B는 C한테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LC를 가지고 이거를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송장은 수익자, 얘가 발행한 걸로 보여야 된다. 여기서 물건 바로 실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상업송장이 양도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발행한 송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도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신용장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얘를 첫 번째 수익자라고 해서 B를 제1수익자라고 하고 양도받은 신용장을 양도받은 자를 제2수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양도신용장으로서 개설 의뢰인의 이름을, 원래는 개설 의뢰인이 이 사람이죠. 개설 의뢰인의 이름을 이 B로, 그러니까 양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받는 신용장에는 개설 의뢰인이 이 사람으로 대체가 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 최초 개설 의뢰인인 A 앞으로 발행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이 돼야 되고, 이거 체크해 주세요. 반드시 서명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신용장에서 서명된 상업송장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서명된 걸 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이 없다면 상업송장은 서명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과 일치해야 된다. 자, 은행의 수리입니다.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은행이 초과하여 매입 또는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예를 들어서 신용장에는 10,000원으로 돼 있어요. 10,000원으로 돼 있는데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줄여서 CI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12,000원이라고 해놓고 2,000원은 TT로 먼저 주시고요. 나머지는 LC로 10,000원 주시죠. 이럴 수 있거든요. 은행은 상업송장에 12,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10,000원만 지급하면 무리 없다. 괜찮다. 이런 상업송장 수리할 수 있다. 너네가 10,000원. 요 한도 내에서 지불한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P 내용은 뒤에 이제 무역영어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부 내용들은 좀 이제 어느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당사자를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8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우리 UCP를 좀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한 복습 부탁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